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한때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전국 곳곳에 태풍급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며 총격범은 이 은행 전직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고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력가 부부는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궂은 날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는 등 전국의 곳곳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이 황사비도 내릴 전망인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혜 기자,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깃발들이 조금씩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심하지 않지만 어제부터 예보된 비에 출근길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인천 일부,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오늘 오전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에선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일부 산지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간판과 형수막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엔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돼 황사비가 우려되는데요. 이후 대기 질도 나빠져 수도권 미세먼지가 오후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서 공장 2개 동이 전소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잿더미가 된 재활용품 사이 숨은 불씨를 정리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배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려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길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밖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 창밖으로 불길이 번져나오고 이내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서울 종로구 묘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시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주방 등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경남 사천에서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방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80대 어머니는 이웃의 도움으로 화를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한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또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을 통해 소통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impact these photograph documents could potentially hav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on our allies and partners. 월스트리트 저널도 기밀 문서 유출이 당초 알려진 3월이 아닌 1월이고 미국 정부가 이를 3달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러시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건 유출 배후 사례에 대해 크렘린궁은 모든 일에 러시아를 탓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국회가 어제부터 전원위원회를 연 이유, 바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안들을 놓고 여야가 복잡한 셈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쟁점 중에 하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한마디로 지역구 한 곳에서 의원 한 명을 뽑는 거죠. 최다 득표를 한 1등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인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선거구란 이름 그대로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후보들이 누구인지 알기 쉬운 구조입니다. 후보자들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비교해 유권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선거가 단순한 형태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단순하다는 이면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단점들도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즉 당선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2위 후보가 1위 후보와 맞먹는 표를 얻는다 쳐도 1등이 되지 않는 한 이 표들은 전부 사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각을 보이는 선두주자가 있을 경우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어차피 누구누구가 당선될 때 확실하다면 내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사표가 될 텐데 라는 거죠. 그러면서 투표에 대한 참여 열기도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무관심을 낳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 보면 지역구도도 고착화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어떤 지역들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당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고들 하죠. 정치 무관심 또는 정치 냉소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지역주의로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명맥을 유지할지도 관심이지만 요즘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황변중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TK와 PK 출신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검사 출신들로 물갈이 될 거라는 소문을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사 공천이라는 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물갈이를 명분으로 검사 출신들이 여당 강세 지역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할 거라는 당내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검사 출신은 장관직을 겸하는 권영세 장관까지 모두 7명으로 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 측은 내년 총선 공천 때 검사의 수준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는 총량 제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공천서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이 이어질 경우 검사 공천 논란은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을 통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대규모 세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윤 정부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개혁 공천을 통해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보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도청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사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예, 이 야당은 이제 동맹국 사이의 도청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돌발 악재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껄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인 건 맞고요.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일이 맞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마치 그냥 처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죠. 예.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벌어진 일도 아니고 2013년대 우리 지금도 기억하는데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미국 정부가 에셜론이라는 걸 또 기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도감청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네, 폭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도 한번 그 미국에서 유럽 지역 지도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불거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이게 추정이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량이 좀 차이가 있고 범위가 차이가 있고 하지만 우리도 정보 당국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겠다 그런 정보전에서는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적국뿐만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을 대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일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그래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을 인식하고 중요한 대화 같은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필담을 나눈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인식을 좀 강화할 그런 일이지 이것이 마치 경천동지할 처음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이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용산 지금 현재 있는 용산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 더 도감청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설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예. 국민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세상에 드러난 일 이상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역사의 전례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면은요. 그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전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잘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또 제3국의 개입 가능성, 그러니까 좀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 같긴 한데 제3국의 개입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누설된 기밀들이 대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뭐 그 안보실장하고 외교부상이 나눈 얘기도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포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흘렸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이런 일의 특성상 어느 것도 확실히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그러나 도감청 한 건 사실이니까 진상 파악을 해달라. 상황 파악하자 하고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정보기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국민들에게 알릴까 이런 얘기를 되게 하죠. 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상황이 심각하면 관련된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을 양국에서 서로 기피 임무로 지정해가지고 추방하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정보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어떤 방첩 기능, 우리의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뭐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를 항상 엿듣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얘기는 암호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필담으로 해서 그걸 나누고 바로 찢어버리든지 하는 그런 항상 그 보안 의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개입설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게 러시아 개입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한 일이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렇다 하게 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의 일종의 뭐 피해국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요, 저는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국의 문화 자체를 보면요, 우리가 영어로는 assertive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당한 모습,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비난을 하거나 해서 동맹을 훼손할 필요도 또한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천명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맹국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긋났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한다. 라든가 이런 어떤 원칙들을 미리 천명을 해 놓은다면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적인 어떤 뭐랄까요?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너무 지금 뭐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또 야당이 너무 과하게 비난하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원칙을 천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격하고 이런 거 적절하지 않다고 봤는데 저도 뭐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요, 정권과 여당에서 야당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설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된 목소리를 내는 것, 뭐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한데 뭐 가서 뭐 누가 뭐 대화를 했다던가 설명을 했다던가 뭐 상의를 했다든가 뭐 국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든가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인정해주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검사 공천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일제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총선 출마가 거의 수십 명이 된다, 대통령실에서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총선까지 사실 1년 남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정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일은 아니다. 예, 뭐 당정이 일제히 검사 공천설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직 의원들이 좀 뭐 불안해한다거나 동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검사 공천설은 그야말로 설이니까 예. 뭐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현재 그 대통령실에도 또 다른 내각이나 이런 데도 검사 출신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 출신들을 공천해서 그 검사 출신이 무더기 공천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검사 출신만 골라가지고 또 무더기로 그 사람들 특정 직역에 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이나 현재 국민의힘이 좀 강세인 지역에는 뭐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천해도 이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공천하면 다 뭐 이게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에서 수십 명이 무더기로 뭐 공천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대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많이 내려보내고 현재 현직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기능을 어떻게 하려고 한꺼번에 다 수십 명을 빼서 총선에 내려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은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당내 비윤기에서 이 무더기 검사 공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임박하면은 더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뛰어들 거다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라도 새로운 기존에 있는 분 말고 새로운 검사 출신은 엄격하게 숫자로라도 제한을 해야 검사당이다 돼버리면 총선에서 그냥 참패할 겁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주필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사들이 대거 나오면 총선에 질 것이다라고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검사들이 천하람 의원 얘기처럼 천하람 최고위원 얘기처럼 전 당협위원장 얘기처럼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뛰어나오는 거는 막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이 나오는 게 위험한 때는 어느 때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다면은 검사 출신이 많이 나와도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은 오로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에 미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검사들을 이해 안 되는 자리에 인사를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셨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과거 특정 권력 세력이 국정을 장악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무시당하지만 선거 때만 우리가 인정받는 계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의 여론은요. 그런 한쪽에 지나친 권력의 쏠림 이런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국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돌아보시고 좀 더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어떤 행보를 보이실 때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정이 이제 검사 차출설에서 선을 긋고 있고 비윤계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총선 차출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송 인터뷰 도중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 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예.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예. 자, 홍준표 시장이 이제 생방송 도중에 이 전화를 끊고 인터뷰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질문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질문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니 저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터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이렇게 지금 정치권 현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간다면 어디에 또 어떤 직책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런데 정치 현안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면서 저렇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끊어버리는 거 이건 안 되죠. 만약 대구시정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셨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명확하게 딱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끊는 건 참 저는 본인 말대로 참 그렇고요. 아니 본인이 더 얘기하면 설화를 입을 수도 있어서 인터뷰를 중단했다 얘기하는데 지금 저게 바로 설화죠. 구설 쓰고 생방송 중에 인터뷰 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설화고 그 자체가 구설수라고 해서 대구시정 이외에는 좀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인터뷰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자, 이런 것이 물론 진행자의 질문이 좀 무례하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 방금 주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와의 이제 대화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좀 예의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연인 홍준표는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생각이 있고 개인의 어떤 생각에 비추어서 행동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요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저게 바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 앵커가 질문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지. 자연인 홍준표면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정도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 입장을 들었을 때에 이런 것이 국민에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질문도 나오고 그 입장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약간 좀 껄끄러운 존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껄끄러울지 않을 수 있지만 차기 대권을 꿈꾸고 그다음에 어쨌든 당에서 최고의 어떤 위상을 바라는 홍준표 대표에겐 껄끄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면 세대 교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기 질투의 성격을 지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홍준표 시장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하며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하며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정당이 이 회의장에서 구석대기 한 자리를 얻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이 전원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는 앞서서 이 전원회의라는 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좀 이렇게 뭐 자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좀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 의원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원, 전체 인원이 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전원, 상원, 하원 할 때 그 원자를 그렇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특별히 국회법에 정해진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그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들이 한번 전체 의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또 전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쓰이는 건데 잘 쓰이지는 않죠. 예. 근데 대개 이제 지금 현재 좀 선거제 개편 문제 가지고서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니까 토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토론이라면 서로 의견을 다른 걸 놓고서 서로 반박을, 논박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다 7분씩 나와서 얘기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결론이 안 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전체 모아놓고서 자기 얘기만 하는 데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나거나 어떤 국민들의 때 내놓을 어떤 결의안을 내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전체 어떻게 이 선거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생각을 들어보는 뭐 그런 걸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매 국회 그렇죠. 뭐 19대, 네. 20대, 네. 뭐 18대부터 시작해서 매 대마다 있었잖아요. 네. 국회가 이제 바뀌면은 시작했다가 좀 이렇게 어영부영 됐다가 네. 이제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다가 네. 또 뭐 없는 일로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뭐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결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결실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가 있고 그 대의에 비추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의 이런 입장은 이 대의에 비추어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대의를 이루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대의를 이룩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서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비추어서 다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난상 토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면 이 토론을 왜 시작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 정서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장되는 것을 줄이고 그 목소리들이 정치에 반영되고 개혁되는 것을 원해서 시작됐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런 식의 토론은 정말 수준 낮은 토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라는 것은 지역 정서를 많이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정서가 강한 데들이 있으면은 지역 간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어떤 직업, 다양한 어떤 문화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정서 위주로 그렇겠죠. 정치가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소선거구제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바꾸겠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 얼마나 있길래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물론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지금 주필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전 소선거구제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양당제 폐해가 지금 소선거구제 폐해다, 극단적 대립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선거구제 양당제로서 운영하는 좋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정치가. 예. 그러니까 제도 결정론도 아니고 뭐 제도 무용론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 선거구제만 바꾸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당제 폐해 그러면 다당제로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돌아갈까요? 이 지리멸렬한 정치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당제가 되어가지고서 국정제대로 어떤 그 다 너무 많은 정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여러 정당하고 합종 연행을 하기 위해서 내각조차 구성 못하고 1년 가까이를 표류하는 그런 국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선거제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래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예요 라고 알리바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선거구제 폐해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으로 해당 은행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시내 거리에서 난데없이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들리는 한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 현지 시간 10일 오전 8시 30분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eah, we were in the back conference room. Whoever's next to me got shot and hit blood's on me from it.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는데 이 은행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전직 직원인 23살 백인 남성 코너 스터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총격 장면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할 정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ithin 3 minutes of being dispatched, officers arrived on scene and encountered the suspect almost immediately, still firing gunshots. 2주 전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선 총기 난사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물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부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공동주택 사업 부지입니다. 원래는 고급 공동주택을 짓고 3.3제곱미터당 2억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2월 말 최저 입찰액 2,263억 원의 공매가 나왔지만 여러 번 유찰된 끝에 현재 4번째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사는 부지 매입 비용으로 1,500억 원 상당을 초기 사업 대출금인 브릿지론으로 조달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로 브릿지론을 갚으려고 했지만 주택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결국 부지가 공매로 나온 겁니다. 공사도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내고는데 사태 터지고 PF가 이제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행사는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고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PF 대출이 얼어붙자 사업성이 좋은 알짜 입지마저도 공매에서 수차례 유찰을 겪으며 새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비도 높아진 상태에서 PF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토지를 매입 안 하는. 부동산 PF 잔액도 1년 새 17조 원 늘어나 130조 원에 육박하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사업 시장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이 청약시장에서 미분양 현상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도 35% 할인 분양에 나선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35% 분양가 내린 아파트는 물론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잖아요. 특이한 케이스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이 기존에 했던 분양가보다 다시 내려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35%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낮춘 상황인데요. 보통 예. 사업성들을 보면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사업 수익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35%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뭐 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뭐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대출을 해준 뭐 대주당 같은 경우는 자금 상환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환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뭐 소위 분양 트리거라고 하는 그런 약정 같은 경우를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분양이 잘 안 되면 분양률을 좀 낮춰라. 그래야지 대출 회수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낮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사업이라든지 앞에서도 보도된 내용들 보면 분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다시 분양을 할 수 있는 또는 분양이 완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그 강남의 핵심 지역 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양 경기가 식어져 있고 또 대출에 대한 그 부담 또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평가가 된다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5%가 주는 그 의미가 특히나 서울에서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35%나 분양가가 낮춰진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최초 분양 기준으로 91%나 민분양이 됐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가격이 좀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상당히 완화를 했거든요. 1.3 대책 때. 특히나 분양 시장에서는 PF 문제라든지 금융적인 부분 때문에 풀기 위해서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마련해서 다주택자도 분양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또는 지금 뭐 청약 통장도 다시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애서 획기적으로 늘렸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 35%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 높다. 그리고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이 집을 사서 뭐 대출 갚고 최근 물가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중위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서울에 3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돼 줘야지 수요자들이 이런 분양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5% 할인 분양하는 데는 뭐 위치도 위치고 이제 어쨌든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35%나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 분양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집값이라든지 이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집을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관련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건 결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요인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몇 달 전만 해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제일 순위가 높았었는데 뭐 다른 설문들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24% 정도 되는 것이 집값이 더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에 대한 그 뭐 침체 국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를 차지했고 오히려 금리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뭐 보폭이 뭐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뭐 보폭이 아예 그냥 걷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는 조금 뒤순위로 뽑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격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추세라면 집값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요. 다양한 보고서라든지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대외적인 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기간 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는 그런 주택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높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최근에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해서 그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의 어떤 뭐 주택을 바라보는 수준을 보는데 이런 것들도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우위라는 거는 결국은 공급자가 매수자의 가격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매수자가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이 멈추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분석이나 뭐 예. 그런 거는 좀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시장에 나가 보면 현재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존 5대 은행에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대응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네. 금리 좀 낮춰가지고 이제 네. 주담대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20, 30대는 물론이고 다시 이번에 이제 집을 좀 사보자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이 금매가 나온 거는 이미 다 소진이 됐고 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는 지금 예전에 나왔던 금매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간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아 다시 집값이 오르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사실 특징을 봐야 되는데 9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 예.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 안에서 아까 중위 가격이 서울에 10억 이하인데 중위 가격보다 낮은 가격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최근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뭐 예년 평균이 한 5천에서 한 6천 건인데 그래도 한 2, 3천 건 정도 되면은 물론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000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반등했다라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 평년에 대비했을 때 낮은 부분도 있고요. 거래 비중 자체가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봤을 땐 9억 이하의 주택, 9억 이하의 주택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초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뭐 거래량은 좀 찍히고는 있는데 네. 그런 게 상승을 하는 구조보다는 하락하는 그런 구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 호가는 올라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그 매수자들이 약간 발을 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때까지 털고 나가지 않으면은 세금 부담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월 1일까지는 그래도 매수자의 우위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여쭤볼게요.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네. 내 집 마련의 기회 지금 왔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라는 그런 할인율이 서울에서 나왔다라는 건 지방의 다수 현장들도 할인된 분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시세를 대비했을 때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면은 뭐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선은 좀 확보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 안에서 규제를 푼 게 청약시장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을 하면은 10%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나중에 잔금 예. 같은 것을 활용을 한다라면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자금에 대한 그런 압박도 왜냐하면 계약하고 한 일반적으로 한 두세 달 안에 잔금까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 중 부인 황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7천만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줄에 묶인 채 후드 점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40대 황모 씨입니다.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습니까? 황 씨는 이미 구속된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피해 여성과 다툼을 벌이던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하자 이들 부부가 피해자가 수십억 원의 코인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코인을 현금으로 세탁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경우는 이 돈의 일부를 공범인 황대항과 연지호에게 범행 준비 자금으로 나눠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부터 수년간 피해 여성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전 문제 이상의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황 씨는 범행 전부터 이경우와 줄곧 연락했고 이경우가 경찰에 붙잡힌 뒤엔 이경우의 부인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의 부인 황모 씨가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사건에 이제 등장하는 재력가 부부 남편 유 씨와 아내 황 씨가 이제 수년 동안 이 피해자와 코인 문제로 좀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경우, 그다음에 유 씨 부부 내외, 그다음에 피해자는 다 피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가 누구와 가까웠는지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은 2021년에 이제 피해자를 통해서 이 피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유모 씨 부부가 한 1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아시는 바대로 그 코인은 지금 거의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피해자와 송사 문제, 이거는 당신들이 무슨 뭔가 시세 조종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돼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결국 이 경우에 제안으로 그 유 씨 부부가 약간 이 범행에 관련된 자금 등을 대면서 이 범행이 시작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유 씨 부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게 준 7천만 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준 호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씨 부부가 이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요. 지난해 9월 정도에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경우가 그 유 씨 부부에게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범행을 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들 유 씨 부부가요. 피해자가 수십억 원의 코인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범행에 성공하면 그 코인을 현금으로 세탁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범행 직후에 그 유 씨가 이경우를 만나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를 조회했던 그런 지금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황 씨 그 부인인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뭐 원한 관계는 뭐 그 범행을 할 만큼의 동기가 될 정도의 원한 관계도 아니었고 7천만 원도 호의로 지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호의로 남에게 지급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범행에 대한 어떤 착수금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수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구속이 됐으니까 이 황모 씨의 주장은 뭐 안 받아들여진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황모 씨 그다음에 또 유모 씨 그러니까 이 부부의 얘기는 지금 전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 피코인으로 1억 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호의로 그냥 이 경우한테 지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또 유모 씨가 만나서 이 코인을 조회할 이유도 없고 또 부인인 황모 씨가 이 경우에 부인을 만나서 이 경우가 체포된 이후에 휴대폰을 버려라고 할 일도 없고 이 경우도 처음에는 범행 사실 전반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최초 공범이었던 황대환과 연재호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버티지 못한 거거든요. 일단은 구속이 이 부부가 다 된 이상 이 부부도 앞으로 더 이상 버티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 씨 부부의 신상 공개 여부는 이제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못 버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이 부부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당연히 일단 범행 동기라든지 그리고 일단 이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까지도 필요한 경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물적 증거,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좀 더 제시를 해야 유 씨 부부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계좌 추적의 범위를 넓혀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포폰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대포폰들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 씨 부부와 그리고 이경우 사이에서 오간 대화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유 씨 부부에게 좀 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신상 공개 여부가 이제 곧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신상 공개 기준은 우리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있거나 뭐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때 이럴 때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에 대해서 납치와 살해가 이루어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하거나 협박용 전화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길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중국에 있는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에게 건 협박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 김모 씨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연락해 1억 원을 내놓으라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중국 당국과 공조해 추적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자 검찰과 경찰, 교육부와 지자체 등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올해는 벚꽃이 너무 일찍 피고 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벚꽃의 뒤를 따라 활짝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인데요. 빨강, 노랑, 보라색 색의 튤립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공원은 해마다 봄이면 공원을 가득 채운 튤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의 천주산인데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진달래가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진달래 하면 강화도 고려산도 빠질 수 없는데요. 만개한 진달래꽃 사이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활짝 핀 꽃들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꽃밭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양귀비 보호구역인데요. 활짝 핀 양귀비 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 이름처럼 이 꽃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꽃이라는데요. 꼭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느낌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양귀비 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활짝 핀 이 꽃들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강풍이 동반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점검하시고 항공기나 선박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전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앞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곳곳으로 흙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